발트 하나 대박 났다. 뭐야? 리버풀 파리 생제르맹. 그거 네. 가는구나. 그거 얘기해야 돼요. 대박. 예. 그럼 리버풀 홈에서 파리 경기를 보는 거예요? 네. 와. 이강인 선수 경기 봅니다. 그때 아까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강인 선수 리버풀 원정에서는 원정에서는 오른쪽 윙으로 내보내는 거를 고려해 봐야 된다. 그렇죠. 오. 예. 근데 왜 위원님 가면 안 나올 것 같아요.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 16강 대진 추첨이 완료됐습니다. 과연 우리 코리안 리거들의 팀이 어떤 팀을 만날지 기대가 많이 됐는데 예. 일단 먼저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은 리버풀을,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은 레버쿠젠, 예. 황인범 선수의 페예노르트는 인테르를 만나고요. 유로파리그를 출전하는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은 알크마르를 만납니다. 예. 토트넘 우승 그건 좀 지켜봐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한 경기씩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먼저 그래도 챔피언스리그 16강 중에 빅경기인 것 같아요. 파리와 리버풀. 예, 그렇죠. 파리와 리버풀이 만나게 됐는데 사실 파리는 뭐 어디를 만나도 빅 경기였죠. 그쵸. 리버풀을 만나나 바르셀로나를 만나나 예, 좀 빅 경기였는데 사실 얘기거리가 더 많은 거는 바르셀로나를 만나는 거긴 했죠. 지난 시즌에 또 한번 만나기도 했었고요. 예, 그 덴벨레아의 그런 것도 있고 엘리케 감독도 바르셀로나 그쵸. 출신이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제 리버풀을 만나게 되면서 이 둘의 만남은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게 자주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러게요. 파리와 리버풀 언제 만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매치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 파리하고 리버풀은 거의 만난 적이 없어요. 일단 그 커비너스 컵에서 1996, 97 시즌에 준결승전에서 만났거든요. 네. 그때 파리가 리버풀한테 양 팀의 맞대결 전적은 1승 1패였는데 종합 스코어에서 3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에 진출했었어요. 좋은 기억이 있네요. 파리는. 하지만 결승전에서 바르셀로나한테 0대0로 패하면서 네. 원래 이때가 파리가 디펜딩 챔피언이었거든요. 1995, 96 시즌도 커비너스컵 우승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디펜딩 챔피언 자격을 오고 2시즌 연속 우승에 도전을 했으나 네. 아쉽게 이제 성공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은 있긴 하죠. 그렇군요. 그럼 예. 그 이후로는 만난 적이 없는 건가요? 그 이후에 이제 이 두 팀이 2018-19 시즌 조별리그에서 만났었거든요. 네. 그때 그냥 사이좋게 1승 1패를 나눠 가졌습니다. 그 양 팀의 맞대결 전적은 2승 2패예요. 그래요? 예. 사실 맞대결 전적만 놓고 보면 팽팽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너무 많이 만나진 않아가지고. 그렇죠. 거의 만나지 않았다에 그렇네요. 가깝죠. 예. 그래서 파리와 리버풀이 사실 이번 맞대결이 어떨지가 궁금한데 왜냐하면 일단 덴벨레가 최근에 폼이 올라오면서 파리 생제르맹이 이번 16강 플레이오프에서 1, 2차전 합계가 10대 0이 나왔잖아요. 예, 물론 뭐 상당한 예. 브레스트긴 했지만 그렇죠. 그래도 10대 0 스코어가 축구에서 흔히 나온 스코어는 아니니까. 네. 그리고 리버풀은 또 살라를 중심으로 이번 시즌 너무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최근 살짝 주춤하긴 하지만 예, 최근 선수단이 조금 체력적으로 지쳐하는 모습이 보이긴 하죠. 왜냐면은 지금 그 3일 간격으로 계속 리그 경기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로테이션을 돌리기도 조금은 쉽지 않고, 거기다 일정까지도 조금 힘든 일정이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지친 기색이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양 팀의 맞대결은 체력전에서는 분명히 파리가 앞설 것이다. 그쵸. 파리는 리그에서는 사실 로테이션을 대거 돌리잖아요. 이제 뭐 승점 차도 2위랑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10점 차여서 그래서 이제 그 챔피언스 리그에 지금 집중하고 있거든요, 파리는. 예, 그래서 체력전에서는 파리가 앞서고, 반면에 그래도 객관적인 전력이라던가, 그래도 리버풀이 조금 더 완성된 팀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파리의 약점에 리버풀이 조금 강한 부분들은 있긴 해요.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일단 파리는 진짜 9번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말 강력한 수비진을 상대로 덴벨레가 과연 그런 능력을 계속 보여줄 수 있을까? 사실 그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초반에 고전했던 이유도 약간은 진짜 9번이 없어서 고전했던 그렇죠. 부분도 있잖아요. 네. 아스날전이 가장 대표적이었죠. 근데 리버풀 수비도 판다이크, 코나테. 근데 딱 그 두 명의 이름만 들어도 너무 단단해요, 그 수비력이. 네. 거기다가 이제 파리의 단점이 세트피스 높이거든요. 그쵸. 아스날전에 고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것도 있었어요. 근데 리버풀도 세트피스에 강해요. 그렇죠. 판다이크랑 코나테랑 공중볼을 완전히 지배하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만약에 파리가 리버풀을 제치고 올라간다면은 저는 그럼 파리가 진지하게 챔피언스리그 우승 후보군에
들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은 진짜 덴벨레 가짜 9번이 확실하게 통한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얘기해 주신 거는 파리가 리버풀을 만났을 때 어려운 점들을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수비에서의 뭐 높이라던가 세트피스도 얘기를 해주셨고. 그런데 파리 입장에서 이거는 좀 리버풀에게 승산이 있겠다 하는 부분도 있나요? 그래도 뭐 어쨌건 그 측면 수비는 리버풀이 특히나 이제 뭐 로버트스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예전만한 기량이 아니고 네. 치미카스도 리버풀 주전급은 아니고 그리고 오른쪽도 코너 브래들리는 최근 부상이고 아놀드는 정말 좋은 선수지만은 그렇네. 네. 수비력은 단점이잖아요. 리버풀의 측면을 좀 공략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파리는? 그 뒷공간을 잘 공략을 해야 된다. 특히 하키미가 로버트슨의 뒤를 잘 치고 들어가야죠. 사실 그러니까 그 파리의 그 측면 공격수는 측면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하키미가 오버래핑에 올라가는 거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윙에 섰을 때는 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그쪽이 그나마 공략 포인트 그리고 또 이제 체력전. 네. 예, 리버풀이 체력적으로 지금 부처하고 있으니까 예, 그 부분을 적극 공략해야죠. 그러면 일단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이니까 이강인 선수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강인 선수가 이제 최근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는 계속 교체로 출전을 하고 있잖아요. 예. 16강에서 리버풀을 상대할 때도 교체로 나올까요? 아니면 선발 가능성도 있나요? 교체로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네. 예, 왜냐면은 지금 공격 쓰리톱을 기본적으로 덴벨레, 흐비차, 바르콜라로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원 같은 경우는 리버풀 같은 강팀을 상대로 할 때는 이강인 선수보다는 한 네베스, 비티냐, 그리고 파비안 루이스 혹은 자이르 에메리가 나올 거예요. 자이르 에메리가 지금 부상으로 계속 빠져 있는 상태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밸런스를 조금 잡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리버풀을 정말 강한 상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그리고 원정이라면은, 네. 그러면은 바르콜라나 흐비차 대신에 이강인을 조금 위에다 그러니까. 배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하키미나 이렇게 측면 자원을 활용해서 리버풀의 측면을 좀 부셔야 되는데 하키미와 이강인 호흡 좋잖아요. 원정에서는 괜찮지 않을까요? 이강인 선발?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은 현재로서는 그래도 주전으로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 네. 다만 엘리케 감독의 마음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예. 엘리케 실험실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그렇죠. 경기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경기는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 이제 리그 라이벌 레버쿠젠을 만납니다. 이 두 팀은 예. 사실 최근에도 맞붙었던 적이 있을 만큼 굉장히 서로를 잘하는 팀이잖아요. 네. 이 매치는 좀 어떨까요? 뭐 그러니까 역대 맞대결 전적만 놓고 보면은 사실 바이에른이 압도하고 있어요, 레버쿠젠한테. 하지만은 알론소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는 그렇죠. 3승 3무 무패예요. 레버쿠젠이. 알론소가 바이언을 너무 잘 잡아요. 예. 진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를 것 그래서 이거 경기도 솔직히 말하면 모를 것 같다에 가깝죠. 네. 예, 근데 이제 양 팀이 아직 그 유럽 대항전에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긴 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유럽 대항전에서는 첫 만남인데 아무래도 유럽 무대에서의 경험은 바이언이 훨씬 많은 거는 사실이긴 하죠. 네. 예, 다만 이제 그 바이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김민재 선수도 아킬레스 상태가 좀 많이 안 좋대요.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말 경기에도 쉴 것 같다라고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반기 프랑크푸르트전 이후에 아킬레스 통증이 더 심해졌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바이언한테 정말 큰 소식 하나 터졌어. 케인. 예, 케인이 케인 진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아리에 혈종이 발견됐다라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혈종은 사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돼요. 예. 그럼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케인의 몸 상태가 어떤지도 확실히는 아직 모르는 예, 거예요. 혈종 같은 경우는 뭐 수술하거나 그런 것보다도 약물 치료에 더 가깝기 때문에 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사실 바이에른 뮌헨이 이번 그 셀틱과의 2차전에서 해리 케인이 전반전만 뛰고 교체 됐을 때 공격진에서 골을 넣어줄 선수가 없는 거예요. 딱히 케인이 네. 빠지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리 케인의 부상은 바이에른에게 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도 어쨌건 그 챔피언스리그 16강전 이전까지는 좀 푹 쉴 필요성이 있어 좀 보인다. 쉬어야 될 것 같네요. 예, 아킬레스는 무조건 쉬는 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 그 김민재 선수가 뭐 차라리 거기에 완전히 진짜 큰 문제가 있으면은 수술을 받기라도 했을 텐데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럼 좀 쉬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네. 네,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과 레버쿠젠 이 경기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자, 황인범 선수의 페이노르트가 인테르를 만납니다. 예. AC 밀란을 만나고 바로 인테르를 또 만나요. 그러니까요. 예. 밀란을 또 떠나게 되는데 이 경기는 좀 어떨까요? 페노트하고 인테르는 여태까지 뭐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정말요? 예.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렇구나. 네. 근데 어쨌건 페노트가 이제 그 AC 밀란을 꺾고 올라왔죠. 그러고 또 밀란으로 가게 되는 건데. 네. 물론 인테르가 AC 밀란보다 더 강한 팀이긴 합니다. 거기다 이제 페노트가 지금 그 감독 교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현재는 임시 감독 체제잖아요. 네. 근데 오늘 저희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오늘 시점에 그 반펠시 감독이 부임할 거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아까 로마노가 뭐 히어이고도 네.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테나우의 수석 코치로 부임할 예정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판페르지가 감독으로서의 경력이 조금 부족하니까 그 보조를 이제 테나우 수석 코치로 대체하려는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객관적인 전력 자체는 인테르가 더 위긴 합니다. 예, 하지만은 페노트가 힘든 상태에서도 그것도 부상자가 정말 많았는데도 AC 밀란을 꺾고 올라온 부분이 있으니까 네. 어떤 의미에서 페노트는 인테르가 더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예. 근데 사실 인테르가 이 리우 페이지에서 수비가 정말 극강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단 1실점만 네. 했는데 이 극강의 수비를 페이노르트가 뚫을 수 있을까요? 사실 쉽지는 않죠. 왜냐면은 공격진도 지금 어쨌건 산티아고 히메네스가 AC 밀란으로 이적하면서 네. 예, 파괴력이 떨어진 건 맞긴 하거든요. 우에다가 주전 공격수인데 그마저도 부상으로 못 나왔었지만요. 네. 예, 다만 근데 이제 그 페노트 같은 경우는 팔상이 약간은 좀 뭐랄까 주사위원 선수예요. 네. 이 선수가 그러니까 미치면은 이길 수 있고 네. 약간 좀 그게 있거든요. AC 밀란하고의 1차전에서 1대0을 이겼을 때도 파이상이 완전히 제대로 터진 경기였어요. 네. 예, 그러니까 파이상이 그때 좀 주사위가 터져주길 바라야 한다. 파이상 해줘. 예. 그리고 이제 중원 싸움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쵸. 예, 지금 그러니까 인테르가 최근에 조금 주춤한 게 인테르가 사실 중원이 되게 강해요. 바렐라하고 차라놀루하고, 예, 이 중원이 되게 강한데, 차라놀루가 최근 들어서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 황인범 선수와 팀버랑 이제 뭐 부상에서 복귀할 뭐 이런 선수들이, 그 차라놀루를 잘 공략한다면은, 그러면은 뭐 이변을 연출할 가능성도 있다. 네. 예,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또 그 외에 주목할 만한 16강 대진을 살펴보면 마드리드 더비. 그렇죠. 또 마드리드 이 두 팀이 결국 만나게 됐습니다. 예. 서로 뭐 멀리 안 가도 되고 은바페가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멀리 안 가도 되니까 아틀레티코를 만나고 싶다. 은바페의 바람대로 만나게 됐습니다. 예. 뭐 양 팀의 맞대결 전적 자체는 통산으로 놓고 보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극도로 우위를 점하고 있거든요. 네. 한동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정말 레알 마드리드 만나면 좀 약했잖아요. 네. 하지만은 최근은 접전이에요. 그 시메오네 감독이 약간 그게 있나 봐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레알 만나가지고 2번이나 우승을 못했잖아요. 예. 그런 뭔가 아픔이 있는지 레알만 만나면 진짜 무조건 이겨야지. 네. 이런 의지가 좀 보여요. 최근 3경기 연속 무승부. 그것도 다 1대1이었어요. 네. 전부 다. 정말 예. 그쵸. 그리고 이제 코파델레이에서 양 팀이 만나서 이거 승부차기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겼었고 네. 코파델레이 16강에서 양 팀이 만났을 때 이때 연장전까지 가가지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4대2로 이겼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수페르코파에서도 양 팀이 또 이제 연장전까지 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반대로 레알 마드리드가 5대3으로 승리를 거뒀었고 예, 그 전에 또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3대1로 라리가에서 승리를 거뒀고 그 정도로 약간은 좀 양 팀의 맞대결이 지금은 조금은 접전이다? 네. 예, 접전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 두 팀이 만나면 그러니까 혈투 느낌이에요. 네. 더비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정말 재밌지 않을까. 예. 특히 챔피언스 리그니까. 예. 챔스 DNA의 레알. 그리고 레알에 대한 약간 적개심과 복수심을 품고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예. 다만 이제 챔피언스 리그만 놓고 보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항상 울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일단 뭐 2013-14 시즌, 2015-16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연달아서 패한 거 있고요. 네. 물론 다 연장 그리고 승부차기까지 갔지만요.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2014-15 시즌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도 그때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탈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2016-17 시즌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에서도 두 경기 전부 다
1승 1패로 동률이었거든요. 하지만 최종 스코어에서 다 레알 마드리드가 이겼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단 한 번도 레알 마드리드의 벽을 넘지 못했다. 네. 라고 이번에는 좀 어떨까요? 이번에도 솔직히 말하면 레알 마드리드가 더 우위긴 하죠. 쉽지 않다. 예, 최근 폼도 그렇고, 예, 그리고 또 이제 부상자들 복귀하고 한다면은, 예. 레알이 조금 우위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챔피언스 리그의 주요 경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게 16강 대진 추첨 플러스에서 결승까지의 트리도 다 완성이 됐어요. 사다리도.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파리와 리버풀 경기의 승자가 클럽 브리헤와 아스톤 빌라의 승자와 만납니다. 예. 일단 파리 입장에서는 리버풀을 꺾으면 그 다음 상대는 그래도 괜찮아요. 예, 8강은 괜찮은 편에 속하죠. 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준결승에서, 예,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아스날, PSV의 승자와, 예, 만나게 돼서 준결승은 조금 힘들겠지만은, 네. 예, 그래도 뭐, 일단 8강은 그나마 조금은, 수월한 대진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 트리를 보면, 일단 바이에른 뮌헨과 레버쿠젠의 승자가 페예노르트와 인텔의 승자와 만나는데, 네. 그럼 여기서 또 코리안 더비가 성사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절친 더비가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렇네요. 예, 그 지난번에 절친 더비가 나올 뻔했는데 황인범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었잖아요. 네. 맞죠? 그때 황인범 네, 선수. 안 예. 나왔었죠. 예. 황인범 선수가 그때 부상으로 빠졌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조금 맞대결 성사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에른 뮌헨 레버쿠젠의 승자와 페예노르트와 인텔의 승자가 만나는데 8강에서 여기서 승리한 팀은 이제 반대쪽 트레에서 올라오는데요. 벤피카, 바르셀로나, 도르트문트, 릴의 승자와 만납니다. 예. 근데 비교적 이쪽 틀이 좀 쉬워요.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쉬워요. 그러니까요. 바르셀로나 벤피카 만나죠. 그 다음에 도르트문트 릴 승자 만나죠. 그 다음에는 바이언 레버쿠젠 페예노르트 인테르. 사실 리버풀 아스날 레알 마드리드보다는 좀 더 수월한 편에 속한다라고 할 수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괜찮은데요? 그러니까요. 우승의 기운이 좀 오는데요? 예. 아닌가요? 뭐 근데 어쨌건 예. 부모님이 정말 챗 VPT의 입장으로 바르셀로나의 우승 가능성 트림은 봤을 때 괜찮지 않나요? 예.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슈퍼컴퓨터 막 이런 데서도 하거든요. 네. 하면은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트리를 봤을 때 바르셀로나가 8강에 올라가서 승리해서 4강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아래쪽에서는 바이에른 뮌헨이 8강에서 4강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레버쿠젠도 만만치 않고요. 인테르도 만만치 않아요. 그건- 여긴 몰라요. 여기는. 모르긴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여기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래도 세 팀 중에 한 팀이 올라올 거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쵸. 네. 근데 그럼 이제 준결승에서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 뮌헨이 만나니까 이 경기도 빅매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넘어가요. 뭘 그렇게 웃어요. 그러면 유로파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유로파는 또 토트넘이 굉장히 또 주목을 할 만하죠. 예. 토트넘은 지금 프리미어리그 하위권에 처져 있기 때문에 유로파에서 좀 우승을 노려서 챔스 진출권을 따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16강 대진이 중요했는데 알크마르를 만났습니다. 예. 이거 괜찮은 대진 아닌가요? 뭐 그러니까 소시에다드와 알크마르 중에 어디 만날래 하면은 알크마르가 낫죠. 그쵸. 예. 그리고 이번에 리그 페이지에서 한번 만나기도 했고요. 그게 유일해요. 1대0 승리. 예. 그때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었죠. 그쵸. 아예 경기에 나오지 않았었던 예. 근데 경기. 이제 사실 경기는 조금 고전했거든요. 히샬리송 페널티킥 골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어쨌건 간에 예, 승리를 거뒀던 팀. 근데 이제 그때는 홈이긴 했습니다. 토트넘. 네. 예. 그런 팀을 만났으니까 소시에다드보다는 훨씬 나은 팀을 만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시에다드는 피했는데 이 알크마르를 이기고 올라가면 아약스와 프랑크푸르트의 승자를 만나게 돼요. 네. 근데 이 경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8강 대진이. 뭐 8강 대진은 아주 쉽다고는 할 수는 없죠. 네. 예, 하지만 8강쯤 가면은 사실 쉬운 팀이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럼 토트넘이 알크마르를 이기고 8강에 올라갈 가능성이 그래도 높다고 보시나요? 저는 예. 만약에 뭐 그러니까 사실 요즘 토트넘의 경기력 자체를 신뢰할 수는 없긴 하지만은 그래도 알크마르는 이겨야 된다. 네. 예. 이겨야 된다. 그렇죠.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겨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토트넘이
그 8강에서는 프랑크푸르트와 아약스 중에 한 팀을 만날 가능성이 높고 네. 그 다음에 만날 가능성이 높은 팀은 라치오거든요. 네. 라치오가 최근 굉장히 좋긴 해요. 네. 예. 하지만은 뭐 그래도 저는 그래서 라치오가 굉장히 복병이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긴 한데요. 예. 그래도 라치오도 꺾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아마도 결승에서는 맨유, 소시에다드 그리고 이제 빌바오, 로마 이 중에 그렇죠. 한 팀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토트넘이 결승까지 가는 길에서 만날 팀들은 일단 알크마르를 꺾고 아약스 또는 프랑크푸르트 올라가면 뭐 라치오 이 정도를 만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반대쪽 트리를 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소시에다드를 만나게 됐어요. 예. 이거 쉽지 않았는데요, 이대진. 여기도 최근에 조금 많이 만났죠. 네, 예, 그거 유로파 리그에서. 그쵸. 그것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2013-14 시즌에 만나가지고 그때 이제 1승 1무로 맨유가 우위를 점했었고요. 조별리그에서요. 그리고 또 이제 2020-21 시즌에 이제 유로파 리그, 플레이오프에서 양 팀이 만나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 맨유가 1승 1무로 또 올라갔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지난 2022-23 시즌에 또 이제 유로파리그 조별리그에서 양 팀이 있었고 그때는 1대0 1대0 그냥 1승 1패를 나눠 가졌습니다. 네. 예. 근데 사실 맨유가 좀 라리가 팀들을 만나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이번에도 맨유는 속으로 알크마르를 원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알크마르는 일단 토트넘이 가져갔고 소시에다를 만나게 됐어요. 맨유 입장에서 조금 까다로운 상대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예, 거기다 소시에다드가 최근 기세는 조금 괜찮은 편이다 보니까 네. 예, 특히 이제 그 조규성 선수와 이한범 선수의 소속팀인 미트윌란 상대로 예, 대승을 거두면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소시에다드전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맨유 입장에서는 목숨 걸어야 되는 경기다. 네. 왜냐면 맨유도 지금 유로파리그 우승 아니면은 방법이 없어요. 사실 맨유와 토트넘이 같은 입장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됩니다. 공동 운명체고 둘이 어차피 갈라지는 거였고 공동 운명제. 예. 그쵸? 예. 두 팀 중 한 팀이 한쪽을 만나는 거게 네.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와, 이러고 결승에서 만나면 진짜 대박이다. 결승에서 만나면 서로 이제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걸고 사생결단하는 그쵸? 건가요? 혈투가 펼쳐지는 거죠. 예. 그래서 맨유는 이제 만약에 결승까지 가려면 소시에다드를 먼저 꺾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FC SB와 리옹의 승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로마 그리고 아틀레틱 클루브, 페네르바체, 레인저스의 승자가 올라오는데 이 트리가 토트넘이 탄 트리보다 조금 더 어려워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버진이? 그래요? 왜? 저는 딱히 오, 그래요? 자, 이렇게 토트넘과 맨유의 상대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계속 얘기하다시피 토트넘은 유로파 우승이 간절합니다. 예. 유로파 우승을 할 수 있도록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이 이제 상대 팀들을 꺾고 꼭 올라가기를 바라볼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 예. 예. 달트 하나 대박 났다. 뭐야? 리버풀 파리 생제르맹. 그거 예. 가는구나. 그거 얘기해야 돼요. 대박. 예. 그럼 리버풀 홈에서 파리 경기를 보는 거예요? 네. 와. 이강인 선수 경기 봅니다. 그때 아까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강인 선수 리버풀 원정에서는 원정에서는 오른쪽 윙으로 내보내는 거를 고려해 봐야 된다. 그렇죠. 오. 예. 근데 위원님 가면 안 나올 것 같아요.